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현재 혼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도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이혼이라는 말이 흔할 정도로 주변에서 실제로 이혼하고 사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이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폐륜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님뿐인 남편은 잘 지내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세상을 뜨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자기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짓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시부가 돌아가시고 저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하려 들었는데 가만히 당할 죄가 아니었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놈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고 집에서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하지만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혼이 났고 특히 아빠는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으나 혼을 내실 땐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언니와 오빠가 너무 편한 나머지 가끔 제가 버릇없게 행동을 하면 아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잔소리를 하신다고 생각해서 너무 듣기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모습 또한 너무 그립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오빠가 아빠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그래도 그 빈자리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주은아, 너 지금 몇 시야? 좀 일찍 다녀. 알았어. 오늘 친구들 만나느라 좀 늦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더 일찍 다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꼭 집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곤 했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 이런 잔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예 관심조차 없을 테니까요. 엄마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동네에 작은 카페를 오픈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바쁜 주말에는 저나 언니 그리고 오빠가 돌아가면서 돕기도 했어요. 언니는 취직 후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고 오빠는 엄마와 같이 카페를 운영했는데 저도 회사 다니며 나이가 차니 술술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은이 너는 요새 만나는 사람 없어? 있어. 있어? 어떤 사람이야? 데리고 와봐. 나중에. 나중에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다음에 같이 커피 마시러 와. 이때는 제가 남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도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꼭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최소 1년은 넘게 만나보고 집에 인사를 시켜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만난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집 근처까지 저를 데려다 주는 길에 오빠와 딱 마주쳤습니다. 강준! 오빠! 오빠? 우리 오빠야. 안녕하세요. 저 최민호라고 합니다. 아, 주은이 남자친구구나. 반가워요. 네. 지금은 시간이 늦었고 다음에 우리 주은이랑 커피 마시러 와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은아, 그럼 들어가. 그래. 조심히 가. 오빠는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헬스장을 다녔기에 체격이 좀 큰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오빠를 보고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헤어질 때는 90도로 인사까지 했습니다. 너 남자친구 말이야. 인사성도 바르고 괜찮더라. 그래 보였어? 오빠가 무서워서 그런 것 같던데? 장난하지 말고. 평소 성격도 그래? 그런 편인 것 같아. 식당이나 카페 들어가면 인사 잘하거든.
계산하고 나서 그리고 나갈 때도 꼭 하더라. 아, 맞다. 저번에는 횡단보도 건너는데 모르는 할머니 짐도 들어드린 적도 있었어. 정말? 요즘 그런 청년 보기 드문데 예의 바른 청년이네? 오빠는 집 앞에서 아주 잠깐 만나긴 했지만 남편의 첫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넘었을 때 저는 남편을 정식으로 집에 인사시켰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고 있는 언니도 집에 왔는데 남편은 이날 아주 싹싹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점수를 확실히 땄습니다. 집에 인사까지 하고 나니 남편과 만날 때 평소보다 더 진지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얼마 뒤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혼자 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아버님과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과 둘이 살았는데 아버님이 좀 무서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아버님 무섭다며. 그거야 나한테만 그러신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남편의 말대로 막상 인사를 갔더니 아버님은 남편에게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집에도 자주 안 오고 만나면 말도 거의 안 해서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것도 여태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해서 어떤 아가씨일까 얼마나 궁금하던지. 식사는 했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다음에 만나면 내가 말 편하게 할게요. 아버님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회사에 남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난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해도 실력 없으면 회사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내 주변에 회사 운영하는 친구들 많은데 자식한테 물려줬다가 회사 망한 경우도 여러 봤거든. 그래서 난 처음부터 우리 민호를 일반 사원으로 입사시켜서 일하게 했는데 그래도 제법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인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보통 자기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 하면 일도 설렁설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도 1년간 더 연애를 했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부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꼭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버님?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이런 핀 많이 한다고 해서 샀다. 아버님이 직접 사셨어요? 그럼 내가 사지. 어떠냐? 마음에 들어? 그럼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 비싼 건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이 직접 고르신 건데 너무 감사하죠. 아버님은 유독 저에게 잘해주시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애교도 없고 말수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하시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대화도 없고 특별한 날 아니면 만나는 일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니 딸 같아서 좋다고 하셨고 제가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보다는 저에게 연락을 주로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댁에 가서 아버님을 챙겨드렸는데 남편은 시댁에 가길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그럼 아버님 모시고 갈까? 뭐하러? 둘이 가자. 그래도 혼자 식사하시잖아. 아버지는 우리 아니어도 바쁘셔. 주말에는 친구분들도 만나고 골프도 치러 가시고. 남편의 말대로 아버님은 늘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일주일에 2번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아버님의 식사나 청소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거의 없긴 했습니다. 그래도 종종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 후 약속이 있는 경우 저는 아버님과 따로 만나 저녁을 먹는 날이 좀 많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음식 입에 맞으세요? 응, 그래, 맛있구나. 많이 먹어라. 부족하면 더 시키고. 이걸로 충분해요. 아버님과 만나는 날이 많아질수록 남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어릴 적 너무 엄하게 남편을 키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좀 혼을 많이 내면서 키웠거든. 그래서 그런가 민호 저 녀석이 사춘기 이후에는 나랑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요? 아들은 보통 크면 무뚝뚝하다고 하는데 내 친구들 보면 애교 많은 아들도 많아. 그래서 이게 다 내 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 저도 어릴 때 아빠한테 혼 많이 났어요. 남편은 그냥 성격이 그런 거니까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 남편은 친정에 가면 그래도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시댁에만 가면 아버님과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들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친정에 살갑게 해도 애교 많은 그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남편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TV나 봤고 제가 아버님과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정말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셨고 지나가다 예쁜 걸 보면 꼭 사서는 저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받는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에이씨, 왜 그러는데?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화를 냈고 아버님을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하고 싸웠어? 아이 또 있네 진짜. 아들인 내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만 들어 어떡해. 오늘 내 채만 다 구기고 짜증나. 남편은 평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버님에 대해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제 앞에서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나 싶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은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걸 몰라. 그런데 임원들은 다 안다고. 아까 부서별로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일부러 무안을 주잖아. 설마 아버님이 일부러 그러셨겠어? 너까지 아버지 편이냐? 그게 아니... 됐어! 남편은 아버님이 자기한테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길래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 와서 아버님 욕을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면 거의 남편 혼자 느끼는 감정이었고 회사 일을 개인적인 감정과 연결짓길래 저는 어떻게든 좋게 얘기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 일에 대해 제가 잘 모르니 남편은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에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알아? 자기는 지금 회사 일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이건 누가 봐도 아버지가 날 싫어해서 일부러 망신 준 거라니까? 아이씨. 그렇게 한참을 아버님 욕을 하던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요. 당신 어디야? 회사. 어젠 어디서 잤어? 사택에서. 나 이러니까 끊어. 남편이 며칠씩 외박한 걸 알고 계셨던 아버님은 제가 걱정할까 봐 전화를 해주셨는데 어제 사택에서 잤다고 하는구나. 걱정할까 봐 전화했다. 안 그래도 오전에 통화했어요. 그런데 요즘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아니다. 그냥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그 녀석 어디 가서 딴짓하고 다닐 애는 아니니까 걱정 말고 있어. 네. 아버님은 남편을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도통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니 나름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버님 얘기만 꺼내면 남편은 답답한 소리하지 말라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을 평범하게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과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남편과 저는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나도 방금 퇴근했어. 그럼 바로 오는 거야? 집으로 바로 갈 거야. 그래서 집에 바로 오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보니 남편은 없었고 혹시나 차가 좀 막히나 싶어 기다렸는데 남편은 밤 10시가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일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손등을 다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는 길에 어디 좀 들리느라. 자기야, 잠깐만. 손이 왜 그래?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리 줘봐. 찢어졌는데? 괜찮다니까. 남편의 손등을 보니 찢어진 상태였고 피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어디서 다쳤냐고 물어도 대답은 안 하고 짜증만 냈는데 대체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퇴근이 점점 늦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나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싸우고 다니는 건 아닌지 말을 안 해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차 블랙박스를 봐도 의심이 갈 만한 장소는 없었어요. 집에서 회사 그리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놀라고 실망한 점은 바로 남편의 폭력성 때문이었는데요.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제 앞에서 크게 화를 내본 적도 없었고 장난으로라도 저한테 손을 올린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남편은 짜증을 낼 때가 많았고 특히나 시댁에 다녀오면 더 화를 냈습니다. 거기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회사 일 때문에 저한테 화풀이를 했는데 속이 상한다면서 술까지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야? 내가 어디서 술을 마시든. 그래, 알았어. 일단 자켓부터 벗어봐. 남편에게 똑같이 화를 내봤자 싸우기만 하니까 저는 좋게 말하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유독 남편의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저한테 쌍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만해! 그만해? 뭘 그만할까? 대체 요즘 왜 이래? 툭하면 술 마시고 들어오고 다쳐서 들어오고 집에 오면 나한테 화풀이하고. 아이 시끄러! 이날 결국 남편은 폭력을 쓰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제 팔을 꽉 잡는 바람에 멍이 크게 들었고 갑자기 저를 확 밀쳐서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 스피커 받침대 모서리로 넘어지면서 통증이 심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길래 비키라고 했잖아.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는데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밤새 아파서 잠도 못 잤는데 금이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뭐? 말이 돼? 그거 넘어졌다고 금이 가게? 사진까지 찍었어. 당신 이거 가정폭력이야. 알아? 그냥 살짝 민 건데 그게 무슨 폭력이야. 바쁘니까 끊어.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전처럼 몸에 손대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폭언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화를 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남편과의 사이는 악화되었는데 그 사이 아버님의 몸 상태도 예전 같지 않아
제가 자주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님, 병원은 가셨어요? 그래, 병원 갔다 왔고 죽도 먹었어. 사장님 좀 전에 약 드셨어요. 그래요? 좀 어떠셨어요? 그동안 통 제가 와보질 못해서. 요즘 전처럼 음식을 못 드세요.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시고.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없어. 살다 보면 입맛 없을 때도 있지 뭐. 신경 쓰지 마라. 괜찮아.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들어오라고 해요. 네, 너도 그만 가봐. 나 괜찮으니까. 네, 그럴게요. 입맛 없으셔도 식사 거르지 말고 챙겨 드세요. 아셨죠? 그래, 그러마.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거실에 회사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임원분들이었는데 아버님이 기운이 없어서 며칠 회사를 나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시댁으로 직접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에게 한 짓도 있고 사이도 안 좋은데 시댁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걱정됐습니다. 항상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인지 신경이 쓰였죠.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을 따로 찾아뵙고 신경 쓰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고 종종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뵙고 온 지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원에 갔는지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왜?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병원이지. 나 지금 가고 있어. 안 와도 돼. 보호자는 한 명만 있을 수 있고 네가 여기 와서 뭐 할 건데. 아니 그래도 말 좀 들어라. 나도 지금 대기실이야. 중환자실에 계셔서 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뭘 온다고 난리야.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병원에 가도 아버님을 볼 수 없다는 말에 일단 다시 차를 돌렸는데 퇴근 후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아니 병원에 왜 입원하신 건데? 수술은 무슨 수술을 했다는 거야?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일단 구급차 불렀지. 비서 말로는 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기절을 하셨다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은 심근경색으로 급하게 스텐트 수술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저혈압이랑 쇼크 상태여서 승합제를 쓰면서 수술을 진행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일단 막혀있는 거 수술로 뚫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지. 그런데 아직 제거되지 못한 게 좀 있는지 일단 약물로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절망적이었습니다. 약물 제거로 안 될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만약 다시 수술을 진행할 경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예 회사 연차를 냈고 면회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 남편과 앉아 있었는데 다행히 보호자 면회가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버님은 의식은 있으신데 말씀하시는 게 좀 어눌하고 움직이는 것도 잘 못하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시고는 아버님은 계속 괜찮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담당 주치의한테 들으니 주말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해서 호전되길 바랐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들었기에 아버님도 곧 일어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버님 면회를 갔는데 전날보다 상태는 좋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은 잘 못하셨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잘 못하셨어요. 그래도
이러다 조금씩 좋아지시겠지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아버님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급하게 가족들을 부르라고 하길래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내내 기다렸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종교가 없는데도 빌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을 처음 뵈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질 정도였는데 아버님은 제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 항상 들어주시고 해결책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님과 등산을 간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계속 가기 싫다고 해서 집 근처 산을 아버님과 둘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산도 많이 가고 바다도 가고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마치 아버님이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이대로 아버님을 못 보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아버님을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결국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잘 흘리지 않던 저였는데 이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못해드린 게 참 많은데 어떡해. 살아계실 때 더 잘할걸. 그런데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아버지인데 그동안 안 좋은 일이 좀 있다 해도 남편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장례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고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냐고. 아버지 원래 몸이 안 좋으셨어.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너도 나도 언젠가 죽는다고. 남이 세상을 떠났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과 저는 장례를 준비했는데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회사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또 거래처 사장님들과 친척분들까지 장례 기간 내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버님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었는데 아버님 장례 기간 동안은 내내 자리를 지켰고 여기서도 꼭 할 말이 아니고는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좋을 텐데 남편은 제가 아버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면 그만 좀 하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데서 말이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어서 내내 참았는데 장례가 끝나면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저는 뒷정리를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왜 왔냐며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야, 장례도 끝났는데 여긴 네가 왜 와? 왜 오다니? 여기가 집이니까 오지. 네 역할은 다 끝났는데 뭐하러 왔냐고? 당장 나가. 무슨 소리야? 역할이 끝났다고? 이제 너 챙겨주는 아버지도 없는데 이거나 받고 빨리 짐 싸서 가지고 나가. 남편이 저에게 준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사실 장례가 끝나면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 서류를 내미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뭐야? 한글 모르냐? 거기 써 있잖아. 내 말은 이걸 왜 네가 나한테 주냐고. 순서가 틀렸잖아. 이혼을 하자고 해도 내가 해야지. 네가 뭔데 이래? 뭐? 네가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편은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모든 재산은 자기 차지라며 좋아했고 저한테는 1원 하나 안 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너한테 아버님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나 하는 말이고 넌 애초에 가질 수 없는 재산인데 나한테 주네 마네 그런 헛소리를 해? 야, 법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래, 나 법 몰라. 그런데 자기 부모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거든?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 따로 저장해 두었던
음성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이건 시부가 생전에 따로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었는데 남편과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네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했던 짓이지. 너 어떻게 아버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아니, 사람이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의 회사 자문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강주은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명함입니다. 아, 네. 이날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를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님께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했다는 걸 다 듣게 되었거든요. 장례가 끝나면 여기 적힌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 미리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상속 자격은 박탈될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도 받게 될 거고요. 변호사님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들어보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버님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신 건지 시끄러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 죽을 때 그 돈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하나뿐인 자식한테 돈을 아껴요? 회사에서 월급 나오고 때 되면 상여금도 나오는데 뭐가 부족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 그냥 좀 씁시다. 어차피 나중에 다 저한테 올 건데 좀 당겨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그만 쉬시고 저한테 빨리 회사 물려주세요. 뭐야 임마? 나 아직 멀쩡하다. 그런 말 하려거든 그만 돌아가. 그런데 잠시 조용하더니 그릇 깨지는 소리에 뭔가 부서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들어봤는데 내용은 거의 같았어요. 남편은 아버님과 대화하는 내내 거의 돈 얘기였고 아버님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건지 아버님이 계속 놓고 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버님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를 물려받아서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말이죠. 너 이러고도 아버님 재산 받을 생각하는 거야? 그 파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난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도 가지고 있는데? 뭐? 유언장? 그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은 다 나한테 주겠다고 직접 쓰셨다고. 그러니까 그깟 파일로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 그런데 좀 웃기지 않아? 법대로 하면 유언장 필요 없이 모든 재산은 당연히 아들인 당신이 갖게 되는 건데 아버님이 왜 유언장을 따로 쓰셨을까?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유언장 위조가 얼마나 중범죄인지 모르나 봐? 위조라니? 아버지가 직접 쓰셨다니까. 그래? 정말 아버님이 쓰셨어? 당연하지. 계속 거짓말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녹음 파일 외에 영상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없는 날만 골라서 시댁에 갔었는데 아버님이 유독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 혹시 몰라 도우미 아주머니가 늦게까지 방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남편은 시댁에 갔고 아버님께 또 폭언을 하며 아버님을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말렸다가는 아줌마도 맞을 것 같은 불안감에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찍은 영상이 변호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까지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억지로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내 핸드폰만 없애면 될 것 같아?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는 줄 알아? 어쩌냐? 원본은 다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데? 그동안 네가 했던 못된 짓까지 녹음 파일이며 영상으로 있는데 내 폰 하나 없애서 뭐하게? 그리고 이혼 서류는 네가 나한테 줄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줘야지. 저는 아버님 장례가 끝나면 남편과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으로 인해 다쳤던 건 물론이고 폭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남편 때문에
제가 꼬리뼈까지 다쳤을 때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집에 홈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이 저에게 욕을 하거나 못된 말을 하거나 또는 집안 살림살이를 부실 때 모습까지 증거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하, 해. 고소해. 그까짓 걸로 고소하면 이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가 어디 있냐? 이 정도로 가정폭력? 내가 널 주먹으로 쳤냐? 맨날 때렸어? 그건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법대로 하자. 제가 법대로 하자는 말에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를 쳤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이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 제 말대로 정말 상속이 안 되는지 가정폭력이 성립되는지 알아보러 간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저것 말고도 회사에서 아주 큰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건 아버님도 저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버님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는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을 통해 여러 얘기를 들으며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고를 참 많이 쳤고 시부는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만 못하는 수준이면 어떻게든 일을 가르치면 되겠지만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그걸 알게 되었고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임원분들과 그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에 갔을 때 회사 직원분들이 자주 찾아왔던 이유도 다 남편의 일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남편이 툭하면 찾아와 때리고 협박하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남편이 올 때면 항상 녹음기를 켜두었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여기저기 상담을 받으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녔는데 유언장만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다던 아버님의 유언장은 결국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아버님 글씨체를 따라해서 남편이 작성한 것이었고 심지어 생전에 아버님이 직접 쓰시고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은 변호사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신체적으로 상처를 준 건 딱 한 번이었다고 하면서 그것도 실수라고 했는데요. 그게 정말 실수라 하더라도 남편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폭언이나 막말을 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폭행을 당해야만 유책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언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직접적으로 맞은 적이 없어도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을 경우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남편이 제 팔을 세게 잡느라 생긴 멍은 물론 다친 꼬리뼈의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남편의 성격상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어서 적금 금지 명령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남편이 저한테 찾아오거나 전화나 문자 등 통신기기를 통해 연락하는 것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정말 바빴습니다.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남편의 횡령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아버님은 생전에 다른 직원들을 통해 남편의 횡령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증거가 상당했습니다. 그 증거 내용 역시 변호사님이 다 가지고 계셨고 고소를 당한 남편은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남편이 가지고 있다던 유언장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아무리 따라한들 본인이 쓴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거기다 아버님이 직접 쓰신 유언장이 따로 있었으니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법적 처벌을 모두 받아야 했고 거기다 상속 결격자가 되어
아버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씨, 억울해. 내가 자식인데 내가 받는 게 맞지? 어떻게 남인 쟤한테 이 많은 재산을 준다고 하는 건데? 왜? 왜? 여기 유언장에 적힌 내용으로는 강주은 씨가 받는 게 맞습니다.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법대로 해서 다시 찾아올 거라고. 이 노인네가 끝까지 나 물먹이네. 요류분인가 뭔가 나도 아직 남은 게 있어. 죄송하지만 상속 결격자가 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적 상속분 자체가 없으니 유류분 반환 청구도 불가합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셨다는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변호사님에게 정말이냐고 여러 번 물었고 아버님이 직접 쓰시고 공증도 받은 유언장이라면서 제가 아버님의 재산을 받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준아,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너 착각하나 본데 넌 소송당한 거야. 나랑 협의 이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알았으니까 그거 취소해. 어? 나 지금 상황 힘든 거 너도 알지? 그래서? 솔직히 나 반성하고 있어. 정말이야. 네가 지금이라도 마음만 바꿔주면은 내가 정말 잘할게. 어? 미안한데 그럴 일은 없어. 씨, 뭐, 야! 그럼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갖겠다는 거야? 뭐야?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나와야 최민호지.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데 나더러 마음을 바꾸라고? 너랑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겠니?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해서 나한테 연락하면 너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면 좋겠다. 그럼 끊을게. 그게 남편과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는 긴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버님의 유언장에는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저에게 주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재산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고 그저 폭력적인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하고 제 인생 살 생각이었는데 아버님이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변호사님과 자주 연락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사장님께서 생전에 며느님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 얘기를요? 네, 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은 집에 오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일부러 더 엄하게 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커갈수록 곁에 오지도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기니까 다 예뻐 보이고 뭐든 다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에 적힌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의 액수가 상당해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까지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전 남편의 성격상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 탓만 하며 불만 가득한 말이나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물론 저보다 시아버지와 사이가 더 각별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 앞으로도 아버님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제 일상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돈은 쉽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혼 후 친정 근처로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는데 주말에는 엄마가 운영하시는 카페에 가서 일을 도울 때가 많습니다. 아, 이제 좀 앉아보네. 주말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 뭐 마실래? 수박 갈아줄까? 난 물 마실래. 물이 최고야. 그래, 얼음 좀 넣어서 엄마도 한 잔 줘봐. 여기. 어우, 시원해. 그런데 잠깐 화장실에 갔던 오빠가 급하게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누가 쫓아와? 그 자식 봤어? 누구?
오빠는 전 남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 오른쪽으로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골목길을 지나가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 자세히 봤는데 글쎄 전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길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왜 왔냐고 하니까 너 보려고 왔다길래 한 대 때려주려는데 도망갔어. 한 번만 더 마주쳐봐. 내가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다음에 또 보더라도 절대 몸에 손대지 마. 너 저번에 그 자식한테 맞았다며? 맞은 건 아니고 먹는 거였지. 그거 말고도 넘어져서 꼬리뼈도 다쳤다면서? 그 자식도 똑같이 해줘야 정신 차리지. 그 인간 성격에 오빠한테 맞고 가만히 있겠어? 이날 오빠는 전 남편을 다시 보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실형 선고되면 감옥에 가야 하고 죗값 다 치르고 저를 찾아온다 해도 오빠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 무서워서 또 찾아올까 싶더라고요. 현재 저는 너무나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아버님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도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물론 요즘도 가끔이긴 하지만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전처럼 눈물을 쏟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웃으면서 아버님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전 남편과 뭔가를 해본 추억거리도 많지 않고 좋은 기억보다는 떠올리기 싫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특히 엄마가 건강하실 때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결국 후회만 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보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특히 부모님은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효도보다 평소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사연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 테니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